개묘년 첫 업무 시작과 함께 각 기업들은 올해 경영 목표를 위기 극복과 신사업 추진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한전의 주가는 새해 첫날부터 급락했습니다.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인상폭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상장 폐지 사태를 겪었던 가상자산 위믹스가 이번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블록체인 거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제기됐습니다.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제조사의 사정을 감안하면 향후 1, 2년간은 시료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 증시 프리즘은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일출은 없었다. 해가 뜨지 않은 새해 증시 첫날.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장 직후 이 증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폭이 확대가 됐고요. 결국 기관은 2,6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지만 지수 이 상승을 하락을 막는 데는 불가피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에다 중국의 확진자도 날로 좀 심각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참 쉽지 않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좀 엇갈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선 개인이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봤더니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2위는 한국전력, 3위는 포스코홀딩스 등이었는데요. 4위는 KT, 한국항공우주, 5위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개인이 저가 매수세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기관은 이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요. 예.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사들인 종목을 봤더니 기아나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업종이 상위 종목을 차지했고요. 예. 포스코케미칼이나 LNF처럼 2차 전지 관련 업종도 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제 상승률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종목 가운데 상승 마감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유일했고요. 반면 기관은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는데요. 기관의 경우 이 10개 종목 중에 CJ ENM을 제외하고 9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첫날부터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샀다고 하는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이 업종의 상승 충분히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폐장한 게 이제 29일이었는데요. 29일 이후에 밤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 재무부가 IRA의 이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한 건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3월에 나오겠지만 이번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전기차 보조금 규제를 피해갈 일종의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모두 3%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2차 전지 업종 역시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에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2% 안팎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연초의 상승 랠리 올해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 새해 초에는 보통 주식시장은 강세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네. 지난 5년간의 1월 증시 등락률을 살펴봤더니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은 이러한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국내외 이 경기와 기업의 실적이 아직 불안하다고 우려했고요. 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달 코스피 하단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2120선인데요. 오늘 종가보다 5% 가까이 내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업종, 섹터 어느 쪽입니까?
오늘 좀 큰 폭으로 내렸던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예. 그동안 이 관련주들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항공이나 면세점, 또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작용했던 지난해 11월부터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무려 57% 상승했고요.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각각 46%, 25% 올랐습니다. 또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같은 기간 27%, 카지노 기업인 GKL과 파라다이스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당 종목들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 정부의 아무래도 이 중국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중국 관광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또 관련 항공편 운항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오프닝 관련주의 하방 압력은 단기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이들 종목을 주된 공매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요. 홍원표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초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중국 리오프닝주가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면세점, 섬유 등입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각 섹터별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과 호텔신라, F&F 홀딩스 등의 주가는 불과 2주 만에 20에서 30%가량 올랐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리오프닝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호재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것에 베팅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초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무려 38%까지 뛰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매도 비중이 30%대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1%대에서 36%까지 증가하며 주가 상승세가 약해졌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주는 단기적인 호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상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전망은 긍정,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성이 남아 있다. 리오프닝주의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 내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리오프닝주의 이 부정적인 흐름을 바꿀 변수로는 이번 달 말 중국의 춘절이 꼽힙니다. 이 춘절 연휴를 전후로 중국 내 코로나19 치사율이 만약 낮게 유지된다면 우리 정부는 서서히 빗장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도 자국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힘을 더욱 실을 전망인데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였던 5.5%를 한참 밑도는 3%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올해에는 이를 극복하는 데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고요. 증권업계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번 달 부진한 흐름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강한 부양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신년 첫 거래일이 열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오늘 밤까지 휴장이 이어집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흐름이 좀 아쉽긴 했는데 통상 전 세계 주식 시장은 1월이 되면 1월 효과 기대를 하곤 합니다. 뉴욕 증시 올해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월가 전문가 분석 오민지 기자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앞서서 국내 증시 분석 들어보니까 1월 효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뉴욕 증시는 어떨까요? 네, 월가에서도 올해는 미국 증시에서 1월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것에 의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예. 이 1월 효과라고 하면 새해를 맞아서 명확한 호재가 없더라도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기대 심리가 실제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이 캘린더 효과 중 하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팀에 따르면요. 1936년 이후 1월에 S&P 500이 상승한 해가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월 효과가 나타난 해에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투자정보회사인 에쿼티 클락에서 조사한 결과 1930년 이후 이 다우 지수가 1월에 평균 약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처럼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9월 중순까지도 이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흐름을 좌우하는 달이어서 좀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아쉽긴 한데 사실 경기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번에 1월 효과를 기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1월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지난해의 산타랠리 여부입니다. 작년에는 결국 산타랠리를 보지 못한 채 이 장이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1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산타랠리가 있었을 때는요, 1월에 S&P 500이 1.3%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산타랠리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0.3%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산타랠리 여부가 1월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산타랠리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심지어는 이 연간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인데요. 예. 산타랠리라는 용어를 처음 1972년에 만들었던 이 시장 분석가 예일 허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산타가 오지 않았다라면 이후에는 광범위한 약세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예언인데요. 예. 실제로 산타랠리가 있었던 해에는 다음 해에 S&P 500 지수 평균적으로 10.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없었을 때는 평균 4.1%만 상승하고 그쳤습니다. 이 투자관리 회사인 트루이스트 자문 서비스에서도요,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혼란이 있거나 좀 부정적으로 상승을 막는 장애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면서 그럴 경우에는 새해라고 해서 이 부정적인 투심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뭐 워낙 작년 한 해 악재가 많았던 만큼 반박할 수 없는 분석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연말은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호재들을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한 주인데요. 먼저 오늘 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신정 대체 휴일로 휴장입니다. 이후 내일부터 개장을 하고요. 그리고 4일에는 지난 12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앞으로 연준이 긴축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일 건데요. 지난 FOMC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온고잉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죠. 예. 이 연준 인사들이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어떤 논리가 작용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등의 발언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4일에 FOMC 의사록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4일이랑 6일에 또 고용 관련 보고서 나옵니다. 중요하게 봐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6일에 이 12월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비농업 부문의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으면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키웠습니다. 예. 이번에 다우존스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12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가 11월보다는 좀 줄어들겠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줬습니다. 또 4일에는 노동부의 11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이 역시도 전달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은 특히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되는 FOMC 전 마지막 고용 지표입니다. 이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후 다음 주부터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킬 호재가 나타날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올 1분기 전기료가 80년대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됐지만 오늘 한국전력 주가 무려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1분기 9.5%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꽤 많이 올린 건데 주가는 너무 안 좋네요.
네, 일단 요약을 하면 요금 인상폭이 지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말 정부는 이미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 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13.1원입니다. 이게 제2차 오일 쇼크 이후 정말 분기별로는 최대치 인상폭이긴 하지만 51.6원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 요금을 좀 한 번에 51.6원이나 올리기는 힘들고 좀 이제 나눠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이제 좀 전고후저 방식, 다시 말해서 상반기에 최대한 몰아서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반기 그중에서도 초반인 1분기에 13.1원 인상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이제 추가로 인상을 하더라도 13.1원보다는 못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지난해 연말부터 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한전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했던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요금 인상 발표로 이제 그런 이벤트는 소멸된 상황이고 그 이벤트마저도 좀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80년대 이후 최고라고 하면은 요금을 많이 올리긴 어쨌거나 많이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가도 지금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갔던 게 지금 7, 80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이러면은 실적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제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원 오를 때마다 한전에는 5,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13.1원을 올렸으니까 요금이 이번 1분기 요금 인상만으로도 최소 7조 원은 이제 버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지표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단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가격인 전력 도매 단가 S&P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상한을 씌우는 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력 수요가 높은 동절기가 끝난 올해 2분기부터는 이 전력 도매 단가 자체도 지금 고점 대비 한 23% 이상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석탄 수입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고요. 이런 원가 절감 요소들을 감안하면 올해 한전 영업 적자는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작년보다는 좀 안정된다는 가정하에 요금을 13.1원만 올려도 영업 적자가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한전이 이제 적자를 벗어나려면 한 51원씩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4분의 1밖에 못 올렸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매분기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금 지난해 말 전기요금 인상안을 설명할 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이미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 인상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또 있는데요. 지금 원래 정부가 이제 연말에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때 그 이듬해에 적용될 연간 기준 연료비를 함께 발표해 왔습니다. 이 기준 연료비라는 게 전기요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말에 발표되는 이 이듬해 기준 연료비 인상분으로 그 해의 전기요금 인상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그 연간 기준 연료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표한 거는 1분기 기준 연료비 인상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를 두고 요금 추가 인상은 사실상 확정됐고 또 분기별로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 수가 있느냐? 이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연료비 조정 단가는 연간 상한폭이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5원을 올리더라도 지난해와 인상폭이 같아서 사실 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면서 상한폭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기준 연료비입니다. 이 기준 연료비 수준으로 분기별 10원 이상 올릴 경우 연간 한 40.8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정부가 한전 약관을 개정해서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을 5원에서 10원으로 올려준다면 40.8원보다는 인상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정부가 지금 한전 적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던 연간 51.6원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분기별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인상이 점쳐진다는 게 지금 시장의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네, 지금 다 오르게 되면은 올 연말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전기료가 한 달에 6만 원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난방요금도 이번에 같이 올릴 정도로 난방요금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난방요금은 2분기 때나 올릴 걸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2분기에 양쪽을 다 같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이 지금 이 상황을
요금 인상으로 풀지 않고 뭐 한전채를 발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전채 발행 한도를 이번에 좀 크게 늘렸다면서요. 그러면은 전기요금 좀 덜 올릴 가능성 없습니까? 이제 한전이 그동안 좀 한전채를 발행해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대신에 좀 요금 인상을 좀 제한해 왔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이제 그런 늘리는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금 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또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같이 붙었습니다. 예. 이 늘어난 발행 한도, 즉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 대비 이제 2배에서 6배까지 늘어난 건데 이 늘어난 발행 한도가 지금 오는 2027년 말까지만 유지됩니다. 바꿔 말하면 한전이 2027년 말까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수준인 2배로 축소해놔야 그 이후에도 버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지난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금 한전채 순 발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내후년부터 2027년까지 즉 4년 동안은 한전은 사채 발행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전이 요금을 추가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흑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요금 인상만으로는 힘들고요.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의 요건이 뒤따라줘야 하는데요. 예.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배럴당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또 이제 전력 도매 단가도 200원 밑으로 좀 떨어진다는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요금 인상이 뭐 추가로 13.1원보다 더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분기별로는 올해 3분기 잠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 연간으로는 내년 그러니까 2024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산업부 방서욱 기자였습니다. 상장 폐지 사태를 겪었던 위메이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이 특정 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의혹이 어디서 제기가 된 겁니까? 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 이제 금융당국에 제기됐습니다. 예. 민원을 제기한 건 검사 출신의 예자선 변호사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 이 검사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비롯해서 주요 보험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금융기업에도 15년 이상 근무한 국내에서는 금융이나 법률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3.0의 서비스가 이 가상자산 거래업에 해당이 되지만 위믹스 측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교환, 알선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데 만일 이 특검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처럼 비슷한 개념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믹스의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위믹스 3.0의 디파이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사업 네. 영역에 해당된다. 디파이요? 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사실 디파이라는 용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예. 코인을 맡기고 이자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코인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디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위믹스는 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도 이 지난달에 디파이라든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위코노미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특근법 기준에 따르면 이 위믹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거래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디파이는 결국 코인을 넣고 코인을 받는 거니까 거래되거든요. 교환이 되고 플랫폼은 거래소라 볼 수 있고 당연히 거래업자죠. 이제 특근법상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아가는 코인이 자기 발행한 거고 플러스 디파이 상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모든 기준에서 봤을 때 거래업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디파이라는 게 거래소들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위메이드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련해서 위메이드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예. 오는 답변은 원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를 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 현재 금융당국의 신고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뭐 단순 매수나 매도를 제한을 개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거래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일부 플랫폼들이 제공 중인 뭐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서비스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기준에는 이 거래 알선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 적용 범위를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이 알선이란 중개보다 넓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 광고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을 포함해서 거래 플랫폼이 되는 것 여기까지를 알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 플랫폼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득을 얻고 또 뭐 직접 상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으니 위믹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뭐 기준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위믹스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중개만 하는 거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를 특별히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뭐 알선, 광고 이런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개라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역 중에 중개도 포함이 됩니다. 네. 중개도 포함이 되고 알선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이런 거래소를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여긴 중개를 하는 곳이죠.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처음에 발행자, 설립자만 있고 중간에서 뭐 업비트나 빗썸처럼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 주문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알아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창립자나 설립자가 거래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거래업자로 안 봐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어쨌거나 접수한 이 금융당국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민원이 지난해 말에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제기된 이후에 약 한 달여 후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민원인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 위믹스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메이드가 뭐 사업을 숨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예자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면서 뭐 시장 질서를 위해선 당국이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장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 위믹스이긴 하지만 현재 뭐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이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변호사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적으로 막 심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사인을 팍 주면은 이런 시장은 이제 시장에 사인이 되고 사업자들도 조심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 취지상 더 맞는 단속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말고도 정 기자 얘기처럼 다른 업체들도 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이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 업체에 논란이 안 생기게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로 스스로 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거래업자로 책임은 일단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이 주어지고요. 네. 사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보호 인증 체계 뭐 이런 다양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또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주어질 경우에는 뭐 의심 거래라든지 이상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적으로 뭐 비용 인적으로도 뭐 다양한 비용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국이 가르마를 잘 타줘야겠군요. 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눌러주세요. 자본시장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근절하고
테마 이슈를 악용한 위반을 기획 감시하여 믿고 투자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새해부터 식료품에 이 소비 기한 표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일부 식품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유통기한이라는 용어가 30년 넘게 쓰여왔는데 이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기존에 우리가 식품에서 볼 수 있었던 유통기한이라는 거는요. 1985년에 도입돼서 30년 넘게 37년간 활용된 제도입니다. 예. 식품이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허용되는 기간이 유통기한입니다. 문제는 식품이 우리가 볼 때 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발견했다면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정부는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최장 기한의 개념인 소비 기한을 이번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대신 표기하기로 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소비 기한으로 변경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제품별로 그러니까 식품군별로 좀 다르긴 한데 평균 20에서 50% 정도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에는 80개 품목, 최근에는 180개 식품 품목의 권장 소비기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한계 기간에 품목별로 안전 계수를 곱해서 이를 도출하는 구조인데요. 대표 사례를 보면은 순두부 같은 경우는 최장 7일이 늘어나고요. 예. 과일, 채소가 들어간 주스 같은 경우는 15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길게는 뭐 20일, 30일이 넘어가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연 식품 폐기물은 548만 톤에 달합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들고 있고요. 소비 기한제가 도입돼서 버려지는 식품을 이제 최소화한다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만 자리를 잡으면 일단 뭐 식품 폐기물 관련해서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제 소비 기한을 도입을 이제 1월 1일부로 됐는데 식품 업체들은 아직 눈치를 좀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식료품의 맛과 변질 여부는 여기에 작용하는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가령 뭐 이렇게 빵이라고 하면 우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배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폐쇄된 냉장고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좀 반쯤 열려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는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맛과 변질에 최적화를 해둔 게 유통기한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은 30년 넘게 활용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 맛과 변질에 대해서 식품업체들이 여기에 최적화를 해둔 거죠.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것과 그리고 식품업체가 원하는 최적의 맛을 내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고 해서 유통기한보다 확 늘어난 소비기한을 당장 도입했다가 맛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고객층이 이거 맛 없네 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예.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소비기한을 기존의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적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케이크나 빵, 유제품, 라면 등인데 뭐 일부 사례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뭐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고요. 예. 소비기한을 도입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맛과 품질이 보장되기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식품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랑 맛이 떨어지는 거랑은 다르다. 맛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안 되지 않겠느냐. 가지고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비 기한을 적기는 적는데 기존의 유통 기한과 차이를 두진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비 기한으로 바꾸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정부의 구상은 소비 기한을 유통 기한보다 좀 대폭 늘려서 예. 낭비되는 식자재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일선 제조 기업들이 이걸 따라와주지 못하게 되면은 좀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부 기한은 소비 기한 도입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문제는 이 기준이 시중에 나온 제품군을 모두 아우르기 어렵다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만 해도 브랜드와 그리고 브랜드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가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김치 속 이것만 4종류, 김치는 1개 종류로만 구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 업체들이 소비 기한을 얼마나 늘려야 맛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식품 업체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체에서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검증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같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같이 설정을 해놓자. 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포장재도 애로사항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상품 리뉴얼을 하면서 제품 디자인까지 한 번 더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의 포장재의 재고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것도 업체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소비 기한 도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년을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서 계도기간으로 설정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워낙 30년 이상 오래 활용된 제도인 만큼 제도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예기간을 기업들에게 준 셈인데요. 앞으로 1년,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정부가 원하는 식품 폐기물 감소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친구랑 가서 너무 좋아. 그냥 귀여우니까 좋은 것 같아. 그냥 친구랑 뭐 몽구류 같은 거 사고 쇼핑하려고 왔는데 여기 봐가지고 사진 찍고 재밌었어요. 23년 개미년에 즐거운 행복감을 드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즐거울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팝업을 좀 만들게 됐고요. 올해 금융권의 경영 핵심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디지털 강화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기초 체력 강화와 내실 성장에 좀 더 무게를 싣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디지털 부분은 한층 더 강화해서 신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초고강도 긴축,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등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5대 금융그룹들은 리스크 관리에 보다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계열사 내 맏형격인 은행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 차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연착륙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미 대손 충당금을 부실 채권 대비 2배 이상 늘려놨지만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규모가 늘어난 가계 기업 부채가 부실화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 겁니다. 또 직원들의 자금 횡령과 이상 외화 송금 등 각종 금융사고로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만큼 내부 통제 조직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보호본부를 그룹으로 격상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 전담팀을 새로 만듭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통제 컨트롤타워인 준법 경영부를 신설하고 영업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법 감시 인력을 지역본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부문은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금융그룹은 올해 조직 개편에서 이미 디지털 관련 조직을 확대 재편하거나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가 이르면 올해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사업 진출의 토대를 다지고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증권가에서 내다보는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예상치는 16조 6,450억 원. 또다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3년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지난해 채권시장 경색과 부동산 PF 대출 이슈로 홍역을 치렀던 제2금융권 역시 올해 위기 극복과 내실 경영이 키워드입니다. 올해에도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와 유동성 위기로 한파를 겪었던 저축은행. 올해 역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저축은행 업권의 새해 전략 키워드는 리스크 대응입니다.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PF 대출의 연착륙 지원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 6천억 원 규모로 그중 2,600억 원가량이 연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 겹치자 일부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신규 대출 지급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신금융업계도 위기 극복이 올해 전략 키워드입니다. 정한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업계가 경기 침체로 파생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IFRS 17 도입, 새로운 시대적 요구 등 보험업은 불확실 속의 위기라는 경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IFRS 17 및 킥스 대응으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관리라는 이중고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 회계기준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해소해 신제도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격언을 인용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한 내실 경영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2차 전지 업계도 경영 화두로 내실 다지기를 꼽았습니다. 막대한 투자로 급격하게 불어난 규모에 걸맞게 체질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신년 메시지인 내실 다지기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각사의 색깔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조 단위 투자를 감행한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도 숨가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인데 질적 성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먼저 선두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커진 글로벌 생산망에 비해 내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IT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해 늘어난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객 확보 전략이 가장 공격적이고 진출 시점이 제일 빠른 만큼 인력 효율성을 키워 생산성을 끌어올릴 전략입니다. 삼성 SDI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고집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실패했던 SKO는 수율 안정화를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빚은의 동시다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수율을 잡지 못하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3사의 가장 큰 경영 변수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 오는 3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는 만큼 3사 모두 IRA 파고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해제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사라지고 대출이 확대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규제도 풀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들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당첨자에 대해 공공택지는 3에서 5년, 민간택지는 2, 3년에 달하는 거주 의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요? 네,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적폐 대상이 아닌 경제를 이끌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며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은 신년 인사회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각각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했죠.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물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특히 5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두 모인 건 지난 2020년 정부 신년 합동 인사회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인들은 한국 경제는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한 단계씩 성장하며 경제 발전을 일구어냈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의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처럼 새 먹거리를 찾아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방산,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처럼 미래 경제 안보로 직결되는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규제, 노동시장 개혁 등을 촉구하며 올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제조업체에 지급해오던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부터 폐지했습니다.
보조금을 줘가며 팔아야 하는 초기 시장이 지났다고 판단한 건데 실제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은 25%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생력을 갖춰 올해 1,000만 대 가까이 팔릴 거라는 평가와 보조금이 사라져 성장이 지체될 거란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며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샤오펑은 보조금 반영 수준까지 값을 낮추는 사실상의 할인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2월 28일까지 최대 1만 위안의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런 중국과 달리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한국은 국내 직영 서비스 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250만 원까지 깎는 등 차등 조항을 올해부터 신설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새해 목표 중 하나로 해외 콘텐츠 사업의 흑자 전환을 꼽았다는 기사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북미 시장 앱마켓 만화 수익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일본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분야 1위를 다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 3년 내 글로벌 전체 영업이익률이 국내와 비슷한 20%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는데 이를 위해서는 올해 해외 부문이 조금이라도 흑자로 돌아서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도 마음이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웹툰 웹소설 인수에 1조 1,000억 원을 쓴 카카오는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를 작년 8월 출범시켰습니다. 거래액의 70%가 한국 작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난해 4분기부터 3시간마다 다음 유료 회차를 무료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 증가세 정체를 타개하는 전략도 기대를 모은다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는 우수한 IP와 일본 피코마 플랫폼 운영 노하우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